파동의 반사와 굴절 파트를 보면 일단 조금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을 복습을 좀 하고요. 그래서 파동은 일단 반사, 굴절, 간섭, 회절의 다양한 성질을 갖고 있는데 파동이 이제 다른 매질을 만나면 이제 튕겨서 다시 되돌아가는 현상을 반사, 뚫고 들어가면서 꺾이는 현상을 굴절, 좁은 틈새를 이제 지나가면서 퍼지는 성질을 회절, 그리고 두 파동이 만나는 현상을 간섭이라고 하고요. 이때 파동은 처음에 만들어질 때 특정한 진동수를 갖게 돼. 그래서 전자기파의 경우는 특정한 진동수에 따라서 감마선, X선, 자외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고, 그리고 특정하게 이제 파동이 만들어질 때 내가 흔드는 횟수인 진동수가 결정이 되고요. 이 진동수는 이제 절대 변하지 않아요. 처음 만들어질 때 특정 진동수를 갖게 되고 그 진동수는 이제 반사, 굴절, 간섭, 회절을 해도 파동의 진동수는 절대 변하지 않아. 그래서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이제 파동의 반사에 대해서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을 그냥 읽고 넘어가면 파동이 진행을 하다가 다른 물질, 다른 매질을 만나면 이제 일부가 반사되고 일부가 튕겨서 반사되고 일부가 뚫고 들어가는 굴절이 돼요. 일부 반사, 일부 굴절이 되는데 일단 튕겨 나가는 현상을 반사라 그래. 물결파, 줄, 소리, 빛 모든 파동이 다 서로 다른 매질에 이제 경계에서 반사를 하게 되고요. 항상 일부 반사, 일부 굴절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파동이 반사할 때 대부분 조금 그 물체의 파동이 흡수가 돼서 진폭이 줄어. 그래서 물결파도 반사되는 그림 볼 수 있고 소리도 반사되는 그림 볼 수 있고 빛도 우리가 반사되는 거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반사의 법칙은 우리가 서로 다른 물질, 공기가 위에 있고 아래는 거울에 이렇게 있을 때 두 매질, 공기와 거울의 매질에 이제 여기 요거를 우리가 경계의 수직인 선을 그으면 우리가 요거를 법선이라 그래. 두 매질의 경계의 수직인 선분을 우리가 법선이라고 하고요. 해서 파동이 이제 들어가는 걸 입사광선, 입사파동 이렇게 말을 하고 파동이 들어가는 걸 우리가 이렇게 들어갈 때 법선과의 각도를 요거를 입사각이라 그래요. 입사파동, 입사광선과 법선 사이의 각도를 우리가 입사각도, 들어가는 각도 입사각. 그리고 이렇게 튕겨서 반사가 될 때 우리가 특이하게도 요 입사각과 반사파동, 반사광선과 법선 사이의 각도인 반사각, 요것이 두 개가 같아요.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 요거를 반사의 법칙이라 그래. 그래서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든 물질이 조금씩이라도 반사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반사의 종류가 여러 개 있어. 정반사라는 것도 있고요. 난반사라는 것도 있어. 정반사는 매끄러운 표면에서의 반사인데 항상 반사의 법칙은 항상 성립을 해요. 반사의 법칙은 항상 성립하고 있다. 근데 정반사는 매끄러운 표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방향으로 이렇게 빛이 반사가 되는 거 볼 수 있고, 그래서 레이저를 여기서 쓰면은 이제 요쪽에만 레이저 빛이 가는 거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거울 같은 경우는 반사된 특정 면이 이제 특정 물체를 보려면 특정한 방향에서만 있어야 빛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레이저 빛이 요쪽에만 가는 거 볼 수 있죠. 반사광이 일정한 방향으로 향하는 거 볼 수 있고, 그 대신에 난반사는 우리가 울퉁불퉁한 흰 종이 같은 울퉁불퉁한 면에서의 반사를 난반사라고 하는데, 반사된 빛이 반사의 법칙을 만족하면서 반사된 빛이 모든 방향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빨간 색깔의 레이저를 쏴도 우리가 이쪽으로도 날아가는 빛이 있으니까 눈 뜨고 보면 아, 여기도 지금 빨간 색깔의 레이저가 나한테 오는구나. 여기 있는 사람도 눈 뜨고 보면 아, 빨간색 레이저가 나한테 오는구나. 여기 있는 사람도 눈 뜨고 보면 빨간색 레이저가 내 눈에 들어오는구나 해서 모든 방향의 사람이 이제 빛을 받게 돼요. 그걸 우리가 어디다 쓰냐면 이제 영화관에 스크린에 이제 강한 빛을 쏘면 스크린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난반사되어서 극장의 모든 사람에게 영화의 빛을 우리 눈에 쏘여주죠. 그래서 스크린이 거울로 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흰색
스크린이 이제 난반사를 통해서 영화를 우리 모든 사람의 눈에 쏘아준다. 하나 기억을 하면 될 것 같고, 정반사, 난반사, 그리고 이제 전반사 라는 것도 있어. 정반사, 난반사, 전반사. 세 가지 반사의 종류가 있는데, 정반사, 난반사는 지금 봤고, 전반사는 미래에 볼 거고. 뒤쪽을 또 이제 읽어보면,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 광원에서 나온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면 우리는 빛이 들어왔구나 해서 이제 알게 돼요. 왜냐면 망막에 시세포가 있고, 시세포는 빛을 전기로 바꿔서 뇌로 해서 우리가 빛을 알게 되는데, 시세포는 빛을 인식하는 막대세포랑 세 가지 빨초파의 색깔을 인식하는 워플세포가 있대. 그래서 우리가 물체를 보는 과정, 즉 빛을 인식하는 과정은 광원에서 눈으로 다이렉트로 빛이 오면 빛이 있구나 알 수도 있는 거고, 이제 물체를 우리가 보는 원리는 광원에서 나온 빛이 물체에 맞고 물체에서 반사돼서 다시 우리 눈에 빛이 들어와야, 결국은 무조건 무언가를 보려면 우리 눈에 빛이 들어와야 되고, 다이렉트로 빛이 오면 우리는 빛이 있구나 아는 거고, 물체를 보려면 물체를 이제 광원에서 나온 빛이 물체를 맞고 반사돼서 우리 눈에 들어와야 물체가 보이는 거야. 다 써놨고, 이제 조금만 이제 이제 조금 더 이제 고급으로 가면 빛의 합성. 빨강 초록을 더하면 노랑, 빨간 파랑을 더하면 자홍, 초록 파랑을 더하면 청록, 빨초파를 다 더하면 흰색. 우리가 이렇게 보게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눈이 빨초파밖에 못 보는 눈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있는 세포가 빨강, 초록, 파랑만을 볼 수 있는 세포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빨강, 초록, 파랑을 섞어서 우리가 모든 색깔을 다 보게 돼요. 왜요? 왜냐면 우리 눈이 빨초파밖에 못 보는 걸 어떻게?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눈이 빨초파를 보기 때문에 이 빨초파를 다 섞어서 우리가 모든 색깔을 다 인식을 하게 됐고요. 그 중에 우리가 실제 빛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실제 전자기파는 가시광선은 빨주노초 파남보에 실제 빛이 다 있는 거 볼 수 있죠. 실제 빨주노초 파남보에 모든 빛이 다 있지만 우리가 눈은 빨초파를 통해서 빨초파의 눈만, 빨초파의 색깔을 섞어서 우리가 모든 색깔을 이제 빛을 보게 되고요. 물체가 빨간 색깔인 이유는 실제로 흰색 빛은 모든 빛이 다 있으나 우리가 간단하게 눈으로 볼 수 있는 빨초파만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내면 실제 흰색 빛은 빨초파가 다 있어. 근데 사과는 빨간색으로 보여. 왜냐면 빨간 빛만 우리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야. 그럼 초록이랑 파랑은 어디 갔어? 우리가 없어졌어. 빛이 없어졌어. 물체의 표면에서 빛이 초록이랑 파랑이 사라졌어. 초록 파랑은 흡수되어서 빛이 사라졌고요. 빨간 색깔만 반사가 되어서 우리 눈에 빨간 색깔만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과가 빨간 색깔로 보이는 거야. 흰색 물체는 모두 반사했어. 빨초파를 모두 반사했고, 검은색 물체는 빨초파를 모두 다 흡수해서 빛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빛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검은색으로 보게 되고, 대표적인 오개념, 눈에서 빛이 나와 사과를 비추면 사과가 보여요. 틀렸고, 눈에서 나온 빛이 사과에서 나온 빛과 만나면 사과가 보여요. 틀렸고, 빛이 눈에 들어와서 저장된 다음 이 빛이 사과를 비추면 사과가 보여요. 틀렸고. 그래서 다 중학교 내용 때 우리가 배운 내용이고, 착시 현상은 이제 내가 눈이 본 그림을 해석할 때 잘못 해석을 하면 우리가 착시를 보게 되고, 이제 물리원 파트로 이제 들어오면 여기부터 파동의 굴절부터가 이제 물리원 파트인데, 파동이 진행을 하다가 서로 다른 매질을 만났을 때 반사가 될 수도 있고 굴절이 될 수 있어. 이번에는 굴절이 되는 경우를 볼게요. 다른 매질을 만났을 때 매질을 뚫고 들어가면서 꺾이는 현상을 우리가 굴절이라 그래. 굴절이 되는 이유는 두 매질에서 파동의 속력이 다르기 때문. 그래서 우리가 왜 굴절이 되는 거를 많이 공부를 했는데, 그랬더니 우리가 기본적으로 쉽게는 이런 걸 알 수 있어. 속도가 느려지면, 속도가 빠르다가 느려지면 꺾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영상이 잠깐 보면, 우리 아주 감사하신 김정식 허명성 선생님의 과학사랑이라는 사이트를 가면 이런 자료를 볼 수 있는데, 아스팔트는 빠르고 진흙탕은 이제 느려요.
그래서 이렇게 바퀴의 속도가 다른 거 볼 수 있고, 위에서 바퀴가 내려오면 빠르게 내려오다 느려지겠죠. 그런 거 볼 수 있고, 이제 꺾여서 온다면 빠르게 진행을 하다가 오른쪽 바퀴가 먼저 진흙탕에 들어갔죠. 그럼 이 진흙탕에선 얘는 멈추고 얘 왼쪽 바퀴 혼자만 이렇게 빠르게 여기가 바퀴 입장에서 왼쪽이요. 하여튼 여기는 멈추고 여기는 움직여. 그럼 멈추고 움직이면 당연히 이쪽이 이동을 많이 할 수밖에 없으니까 얘는 멈추고 얘는 움직여야 돼. 얘는 여기까지 올 수 있겠죠. 얘는 멈추고 여기까지 오면 바퀴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항상 느린 쪽에 여기 먼저 들어왔으니까 얘는 정지하고 이쪽 다리는 정지하고 여기는 이제 빠른 쪽 여기는 이제 빠르니까 더 이동할 수 있잖아. 빠르게 이동하니까 얘가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당연히 얘가 즉 이쪽으로 진행을 한 거죠. 이쪽으로 회전을 하면서 오른쪽으로 우회전하면서 얘가 앞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파동의 굴절 속도가 변하면 속력이 변하면 무조건 우리가 굴절을 할 수밖에 없어. 또 하나 특징, 가다가 오른쪽으로 꺾이게 돼요. 왜냐면 오른쪽 바퀴가 멈추기 때문에 여기가 멈추니까 얘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느린 쪽으로 꺾이는 거 볼 수 있어. 파동은 항상 느린 쪽으로 꺾인다. 여기를 볼 수 있고, 그래서 파동이 느린 쪽으로 꺾여서 굴절해서 진행한다. 이런 거 알 수가 있는데, 또 페르마라는 사람의 공부를 해보니까 파동이 굴절해서 가는 경로는 파동이 가장 짧은 시간 걸려서 이동하는 경로와 같다라는 걸 증명을 해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A에 육지에 사람이 있고 물에 사람이 빠졌어. A가 B를 향해 가장 빠른 시간에 가야 돼. 그러면 육지에서는 속도가 빠르니까 조금 더 먼 거리를 가고 물속은 속도가 느리니까 좀 짧은 거리를 가야겠죠. 그래서 여기는 1번 경로는 여기 길이가 같으면 안 돼. 그러면은 육지에서 빠르니까 좀 더 많은 길을 가야 돼. 2번, 3번. 이게 좀 그나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물에서는 이제 속도가 느리니까 여기서 길이는 좀 짧아야 돼. 그래서 2번, 3번 중에 하나가 답인데, 얘는 속도가 많이 빠르면 여기서 더 많이 가도 되겠죠. 그래서 속도의 비율에 따라서 이게 2번, 3번 둘 중에 하나가 답인데, 지금 이 경우는 2번이 답인 것 같아요. 비슷해. 항상 속도가 느려지는 쪽으로 우리가 꺾여서 진행을 해요. 육지가 빠르니까 2번, 3번 중에 이 그림의 경우는 2번이 답이고, 특별하게 육지의 속도가 더 빠르고 물의 속도가 더 느리면 3번이 답일 수도 있어. 뭐 그렇고. 그래서 파동이 굴절할 때 우리가 V는 F람다라는 공식에 의해서 파동이 굴절할 때 속도가 이게 느려지거나 빨라지거나 할 수 있어. 근데 그러면은 진동수는 변하지 않으니까 속력이 변하면 파장이 변하게 돼요. 진동수는 일정하므로 파장이 변한다. 해서 자동차도 꺾이고 소리도 꺾이고 물결도 꺾이고 빛도 꺾이고 모든 파동이 다 꺾이는 거 우리가 볼 수 있고, 이게 이제 이렇게 가다가 파동에 이제 여기서 이제 법선 이렇게 그려보면 얘가 이쪽으로 꺾여요. 그쵸? 이쪽으로 꺾여. 왜 그러냐면 요 자동차 버전을 생각을 하면 가다가 여기 먼저 들어갔어. 그러면은 이쪽에 먼저 자동차가 이렇게 와요. 자동차가 이렇게 바퀴를 가지고서 이렇게 오다가 바퀴가 있고 차 몸체가 있고 이렇게 바퀴 있고 자동차가 이렇게 오다가 이쪽에 멈춰 들어왔어. 이쪽에 멈춰 들어왔는데 여기서는 이제 속도가 느리니까 여기서 얘는 오른쪽은 가만히 있고 왼쪽만 이렇게 움직여. 그러면은 바퀴가 여기로 오겠죠. 그러면은 요렇게 앞으로 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꺾이는 형태는 우리가 요 그림을 통해서 파동의 요 굴절하는 형태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얕은 물의 속도가 느리고 깊은 물의 속도가 빨라요. 이걸 알 수 있어. 그래서 깊은 물의 속도가 빠르고 얕은 물의 속도가 느린 걸 알 수 있어. 파동의 요 굴절하는 형태를 따라서. 그래서 소리의 굴절도 소리는 고운이 빠르고요. 저운이 느리죠. 그렇기 때문에 소리가 굴절하는 형태를 보면 이렇게 파동이 가다가 빠르다가 느려지는 대로 들어가니까 왼쪽은 가만히 있고 오른쪽만 이렇게 이동하니까 이렇게 꺾이게 돼요. 이제
파동이 이제 밤에는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제 밤에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제 왼쪽 발이 먼저 들어갔죠. 왼쪽이 먼저 들어갔는데 얘가 너무나 속도가 빠르고 오른쪽이 느려. 여기가 정지하고 얘 혼자 이렇게 앞으로 가는 거야. 그럼 얘가 이렇게 꺾여서 앞으로 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이 성립을 하는 걸 여전히 볼 수 있죠. 이 뒤쪽 페이지부터가 우리의 이제 진짜 문제에 나오는 어려운 내용을 우리가 볼 건데 빛이 이제 굴절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파동의 굴절의 특징을 우리가 이해를 해볼게요. 그래서 파동은요, 우리가 빛의 이제 파동의 속도가 변하면 굴절한다 했는데 파동의 속도가 빠른 매질, 느린 매질 요거를 우리가 부르는 용어가 있어. 소환 매질은 파동의 속력이 빠른 매질, 속도가 빠른 매질을 소환 매질, 파동의 속력이 느린 매질을 미란 매질이라 그래. 이게 왜 그러냐면 소리의 경우는 공기에서의 속도가 느리고 물에서 소리의 속도가 빠르거든요. 빛의 경우는 공기에서의 속도가 빠르고 빛의 경우는 물에서는 속도가 느려져요. 그래서 매질마다 파동마다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파동의 속력이 빠른 매질을 소환 매질, 파동의 속력이 느린 매질을 미란 매질이라고 말을 하고요. 이제 파동이 진행을 할 때 경계면에서 일부 반사, 일부 굴절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항상 반사파, 굴절파가 있고요. 그리고 원본보다 반사하고 굴절하면서 약해져. 진폭이 줄어. 진폭이 작고요. 그리고 세기도 작아져요. 약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굴절파와 법선 사이의 각도를 우리가 보면 이 그림을 하면은 이제 다른 매질, 서로 매질이 다르고 그때 여기서 90도 수직인 법선을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반사돼서 나가는 파동이 있고 요 입사각, 반사각 요까지 했는데 뚫고 들어가는 요거를 이제 굴절각이라 그래요. 그래서 굴절각은 법선과 굴절돼서 나가는 파동 사이의 각도 굴절각.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빛의 경우를 보면 빛의 속도는 항상 느려지게 돼요. 그래서 굴절률, 다른 매질에서 빛의 속력이 이제 원래는 빛의 속도는 C로 정말 빨랐다가 빛의 속도가 이제 느려져요. 그래서 얼마나 느려지니 빛의 속도가 느려지는 비율을 우리가 굴절률이라 그래. 빛의 속도가 많이 느려지면 굴절이 많이 되고 많이 팍팍 꺾이게 돼요. 굴절률, 즉 속도가 많이 준다. 굴절률이 크다, 속도가 많이 준다. 그래서 요거의 공식은 V분의 C라고 그래. 이게 굴절률의 이 의미를 좀 보면 n이 2라고 해볼게요. n이 2라고 해보면 속도가 느려진 비율 2배 느려졌다. 빛의 속도가 원래는 C인데 물질 안에 들어가니까 빛의 속도가 2배 느려졌어. 그럼 빛의 속도 뭐가 돼? 2분의 C요. 이렇게 우리가 구하는 거야. 그럼 이제 n은 V분의 C고 V는 n분의 C가 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고 그 예시를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 아, 그렇구나. 빛은 진공에서 빛의 속도 C로 진행을 하는데 항상 다른 물질 안에 들어가면 빛의 속력은 항상 느려지게 돼요. 그리고 파동은 반사 굴절을 해도 진동소는 절대 변하지 않아. 파동의 진동소는 절대 변하지 않고 그 대신 속도가 느려지면 V는 F람다에 의해서 처음 만들어진 파동이 빛이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그래서 진동수가 결정이 돼요. 속도가 느려지면 파장이 느려지겠죠. 파장이 줄겠죠. V가 감소하면 파장이 감소하고 속도가 빨라지면 파장이 커지고 해서 파장이 변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V는 F람다 라는 공식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는 이제 여기가 공기에서 물로 들어오는 거야. 공기에서 물로 들어올 때 이제 공기의 굴절률이 작고 물의 굴절률이 크거든요. 공기의 굴절률이 N1, 물의 굴절률이 N2. 초록색으로 할까? 안 보이네. 그럼 공기에서의 빛의 속도가 있겠죠. V1. 물에서의 빛의 속도가 있겠죠. V2. 그리고 공기에서의 빛의 파장이 있겠죠. 람다1. 물에서의 빛의 파장이 있겠죠. 람다2. 이렇게 될 때 공기에서 물로 갈 때요.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
요거 굴절률이 크다는 뜻이 뭐냐면 느려진 속도의 비율이 크다. 이게 느려진 속도의 비율을 굴절률이라고 하는데, 굴절률이 크다, 많이 느려졌다. 그래서 N2가 커요. 굴절률이 커. 그럼 속도가 느린 거야. V1이 V2보다 큰 거야. V1이 V2보다 큰 거야. 그렇게 되고, 이제 요거는 이제 모르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꺾여갈 때 요거에 관한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1번 매질의 굴절률이 N1이고 2번 매질의 굴절률이 N2고 1번 매질에서 빛의 속도가 V1, 2번 매질에서 파동의 속도가 V2, 1번 매질의 파동의 파장이 람다1, 2번 매질의 파동의 파장이 람다2 일 때 이렇게 반사돼서 나가는 게 있고 꺾여서 굴절되는 것이 있을 때 이 각도를 우리가 입사각 세타1, 이 각도를 우리가 굴절각 세타2 라고 하면 이 공식이 성립을 해요. 별표 치고 외우세요. N1 sin 세타1은 N2 sin 세타2가 성립을 해요. 그래서 매질과 그 매질에서 각도의 관계, 매질과 매질에서의 각도의 관계를 우리가 이렇게 스네르 법칙이라고 하고요. 이때 요거를 이제 넘겨 N1분의 N2는 뭐가 되지? N1분의 N2는 sin 세타2분의 sin 세타1이죠. sin 세타2분의 sin 세타1 이 되는 거 볼 수 있고, 그 다음은 이제 생각을 해봐. 자, n이 크다는 뜻은 속도가 느리다는 뜻이지. n이 크다는 뜻은 속도가 느리다는 거야. n이 크면 속도가 많이 느려졌어. 그러면 이제 n이 크면 속도가 느리다. 이게 반비례 관계죠. n과 속도는, 굴절률과 속도는 반비례 관계니까 얘가 역수가 돼요. n1분의 n2는 v2분의 v1 이런 식으로 역수 관계인 거 알 수 있어. 그 다음에 V는 F람다라는 공식에 의해서 속도와 파장이 비례하거든. 속도와 파장은 비례한다.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오른쪽에 요 굴절률의 개념이랑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굴절률이 크다 똑같은 말이 속도가 많이 느려졌다. 그래서 N2가 N1보다 크다면 그러면 V1이 V2보다 크게 돼요. 속도가 빠르다가 느려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가 n이 작고 여기에 굴절률이 크다면 그러면 여기선 속도가 이제 빠르게 돼요. 속도는 빠르고 속도는 여기선 느리고, 굴절률의 의미에 의해서. 그렇다는 뜻은 V는 F람다, 진동수가 일정하기 때문에 파장이 람다1에 여기에서의 파장이 크고 여기선 파장이 짧고, 그리고 요 공식이 성립을 해야 돼. 그래서 N1이 작으니까 N1 곱하기 sin 세타1이 같아야 돼. N1이 작으면 세타는 커야 되지 않겠니? 그쵸? N2는 커요. N2는 큰데 그러면 이제 뭐를 곱했을 때 같아지려면 세타2는 작아야겠죠. 그래서 세타1이 크고 세타2가 작은 거 볼 수 있어. n과 세타의 관계가 곱한 게 같아야 되니까 n1이 작으면 세타는 크고 세타1은 크고, n2가 크면 세타2는 작고, 이런 관계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n이 크면 세타는 작다. 그리고 속도가 빠르면 이제 진동수는 같고요. 속도가 빠르면 파장도 속도가 크다, 속도가 빠르다. 그러면 파장이 크게 돼요. 요 관계 체크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요 N1 sin 세타1은 N2 sin 세타2라는 우리가 요 의미를 이해를 하면 되는데, 우리가 수학이 약하기 때문에 요 의미를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내가 그 의미를 요 3번, 4번, 5번으로 한글로 풀어서 얘기를 했는데, 한번 우리가 직접 실험을 해볼게요. 그래서 자바 실험실에 요 QR코드를 타고 들어오면 아주 감사한 사이트에 빛의 굴절 실험을 해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내가 쏘는 것을 입사 광선, 입사 파동이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이제 꺾여서 뚫고 들어가는 걸 우리가 굴절이라고 하고, 반사되는 건 반사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잠깐 다이아몬드는 굴절률이 크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파동의
파동의 속도가 빠르다가 그리고 파장이 길다가 여기서 속도가 느리고 파장이 짧아진 거 볼 수 있죠.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속도가 빠르다가 느려지면 이제 파장이 이렇게 변하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렇군. 그것도 볼 수 있고 이제 요거에 대한 실험을 해볼게. 물로 해볼게요. 공기에서 물로 요거 레이저를 쏠 때 공기에서 물로 레이저를 쏘는 거야. 공기에서 물로 레이저를 쏠 때 여기다 필기를 해보면 공기는 굴절률이 사실상 1이야. 공기에서 이제 물로 레이저를 쓸 거야. 물은 굴절률이 1.33이야. 1. 잠깐 몇이지? 1.3인가? 33이야. 공기에서 물로 쏠 때 공기에서의 각도, 입사각을 한번 공기에서의 입사각을 내가 30도로 쏘면 물에서는 이게 몇 도가 나오지? 물에서는 꺾여서 들어가니까 굴절각이고 실험을 해볼게요. 공기에서 30도로 쓰면 물에서의 각도 요게 22도 요게 굴절각이야. 물에서는 22도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요거를 이제 가지고 스넬의 법칙을 써보면 굴절률, 공기의 굴절률 1 곱하기 공기에서 입사각 사인 30은 물에서의 굴절률 1.33 곱하기 물에서의 굴절각 사인 22 이렇게 식이 성립하는 걸 알 수 있겠죠. 두 번째, 이제 공기에서 입사각을 45도로 하고서 쏴보면 45로 쏘면 이렇게 공기에서 45로 쏘면 여기에 물의 각도는 32죠. 아, 공기에서 입사각이 45도일 때 물에서의 굴절각은 32도구나. 요거를 또 이제 스넬의 법칙으로 쓰면 공기의 굴절률 1 곱하기 공기의 입사각 사인 45는 물의 굴절률 1.33 곱하기 물의 굴절각 사인 32. 세 번째 60도로 해보면 입사각이 이제 60도일 때 공기에서 입사각이 60도일 때 물에서의 이제 굴절각이 41도인 거 알 수 있겠죠. 물에서 41도면 요거를 가지고 이제 스넬의 법칙을 쓰면 1 곱하기 사인 60은 물의 굴절률 1.33 곱하기 사인 41이 되는 거 알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요 스넬의 법칙을 쓰고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또 뭐 있냐면 우리가 물의 굴절률이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물의 굴절률이 우리가 1.33이라는 값이 나왔는데 그게 왜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해서 구할 수 있는 거야. 1.33 넘겨 사인 22분의 사인 30인 거 알 수 있겠죠. 또는 사인 32분의 사인 45가 되는 거 알 수 있고 또 이제 사인 41분의 사인 60이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굴절 실험을 통해 굴절률을 측정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우리가 n이 크면 요 수식을 봐봐. n이 크면 각도가 작죠. 그래서 n이 1이면 각도 30, n이 1.33이면 각도 20, n이 크면 각도가 작다. 그래서 우리가 n이 크다, 즉 속도가 느린 거야. 그래서 n이 크면 각도가 작다. 미란 쪽의 각도가 작다. 우리가 실험을 해보니 그렇죠. n이 크면 각도가 작다. n이 크면 각도가 작다. 그래서 파동이 속도가 느린 쪽이 각도가 작고요. 느린 쪽으로 꺾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입사각이 30에서 45, 30에서 60 이렇게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도 22에서 32, 22에서 41로 커지니까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이 커진다.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도 커진다. 한쪽의 각도가 커지면 다른 쪽의 각도도 커져야 돼요. 왜냐면 이 공식이 이퀄이니까.
왼쪽과 오른쪽이 같으니까 왼쪽의 각도만 커지면 오른쪽의 각도도 커져야 이퀄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거고, 굴절률의 차이가 클수록 팍팍 많이 꺾이게 돼요. 굴절률의 차이가 클수록 팍팍 꺾이게 되는데, 그거는 요 오른쪽 5번에 요거를 보면은, 내가 이제 여기서 보면 물에서 60도 넣으면 여기서는 뭐라고요? 공기에서 60도 넣으면 물에서 41도죠. 공기에서 여기가 60도면 물에서는 이게 41도야. 여기서 유리로 바꿔볼게. 공기에서 60도면 유리에선 35도죠. 공기에서 60도인데 유리에선 45도야. 뭐라고요? 35도야. 이제 공기에서 60도인데 다이아몬드 어떻게 되냐면, 다이아몬드는 굴절률이 크기 때문에 21도야.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는 굴절률이 여기 써있는 게 몇이었냐면 2.42요. 유리의 굴절률은 1.52요. 1.5였나? 하여튼 그쯤. 물의 굴절률은 1.3쯤이요. 그러니까 n이 클수록 더 각도도 작고 그리고 팍팍 꺾이는 거 볼 수 있죠. 굴절률이 공기에서 물, 공기에서 유리, 공기에서 다이아몬드 갈 때 굴절률의 차이가 클수록 팍팍 꺾이는 거 볼 수 있어.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실험을 지금 해보니까 요 3번, 4번, 5번의 의미를 이해가 되고, 또 너네가 실험을 해볼 때 수직으로 쏘면 그냥 수직으로 총을 쏘면 수직으로 물 뚫고 가겠죠. 똑같아. 수직으로 쏘면 수직으로 이렇게 뚫고 가고, 수직으로 들어가면 수직으로 뚫고 가고, 얘를 이제 비스듬히 쓰면 비스듬히 뚫고 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걸 알 수 있고, 요거 8번 빛의 파장과 굴절률은 우리가 옛날 교육과정에 있었던 내용인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게요. 그런가 보다. 그래서 지금 이게 올해가 몇이냐, 2024년 2025년 물원물투 요거 수능 볼 때는 현재는 이제 안 나올 거야. 빛의 파장과 굴절률 요거는 안 나올 거긴 한데, 읽고 넘어가면요, 여기 우리가 옛날에는 이렇게 모의고사에서 나왔거든. 빛의 파장에 따라서 굴절률이 달라져요. 빛의 파장에 따라 굴절률이 다른데, 파장이 짧으면 굴절률이 크죠. 파장이 크면 색깔이 잘못되네. 파장이 크면 이제 굴절률이 작고요. 파장이 짧은 파란 색깔 빛의 경우는 굴절률이 더 크게 돼요. 그래서 빛의 파장이 짧을수록 굴절률이 크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굴절률에 이제 요거 정해놓은 요 숫자들은 다 일정한, 파장이 일정한 빛을 기준으로, 요 빛을 기준으로 물질들의 굴절률을 측정을 하는 게 이렇게 된다는 뜻이고, 실제 유리의 경우는 빨간 빛은 굴절률이 유리의 굴절률이 빨간 빛은 작아요. 빨간 빛은 이제 굴절률이 작아서, 그래서 덜 꺾여. 빨간 빛은 덜 꺾여. 그리고 빨간 빛은 이제 파장이 길죠. 빨간 빛은 파장이 길고, 파란 빛은 파장이 짧아요. 파란 빛은 파장이 짧은데 얘는 더 많이 꺾였죠. 파란 빛은 더 많이 꺾여. 파란 빛은 많이 꺾인다. 많이 꺾임. 그래서 왜냐면 똑같은 유리여도 빨간 빛에선 굴절률이 작고 파란 빛에선 굴절률이 크니까, 실제 빛은 빨전후추 파남보가 다 있는데 빨간 색깔은 덜 꺾여서 이쪽으로 나오고, 파란 빛은 많이 꺾이니까 팍팍 꺾여서 이쪽으로 파란 빛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빛이 분산된다 그래.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속도가 변하잖아. 빨간 빛은 속도가 조금 변해. 조금 느려져. 파란 빛의 속도가 팍팍 느려져. 그런 의미야. 그래서 진공에서는 빛의 속도가 C로 똑같은데요. 물질 안에 들어가면 굴절률이 파란 빛이 빨간 빛보다 크고, 굴절률이 크다, 파란 빛의 속도가 많이 느리다. 파란 빛의 속력이 빨간 빛보다 많이 느리다는 결과를 우리가 얻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속도는 항상 C로 똑같아. 진공에서만. 그러다가 물질 안에 들어가면 빛의 속도가 느려지게 돼요. 진공에서 빨간과 파랑의 빛의 속도는 C로 똑같으나 물질 안에 들어가면
파란빛은 진동수가 크고 파장이 짧죠. 빨간빛은 진동수가 작고 파장이 크죠. 빛의 속도가 느려져. 빨간빛은 절반 느려지고 파란빛은 3배나 느려지고 이런 느낌. 굴절률의 차이가 있고요. 이걸로 인해서 이제 진동수는 절대 변하면 안 돼. 진동수는 똑같지만 파장이 짧아지고 속도가 느려지게 돼요. 이런 느낌. 우리가 이제 파동의 굴절을 이제 해본 것 같고, 이번에는 전반사라는 특이한 개념을 볼 건데, 우리가 반사는 반사인데, 특이한 전부 반사는 전반사를 볼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물에서 공기를 쏴볼 건데, 물에서 공기를 한번 쏴볼게요. 그래서 물에서 한번 이번에 공기를 쏴볼 건데요. 그래서 물의 굴절률은 이제 똑같아. 물의 굴절률은 이제 N은 1.33. 그리고 공기의 굴절률은 우리가 N1 이렇게 됐을 때 이번엔 물에서 공기를 쏘니까 우리가 물 쪽이 입사각이고 공기 쪽으로 나가니까 공기 쪽이 이제 굴절각이 돼요. 물이 입사각, 공기가 굴절각 이렇게 될 때 물에서 입사각이 22일 때 공기의 굴절각, 물에서 입사각이 32일 때 공기의 굴절각, 물에서 입사각이 40일 때 공기의 굴절각을 써볼까? 잠깐만, 기억이 안 나네.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자바 실험실에 가서 직접 실험을 해보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물에서 입사각이 22일 때 물에서 잠깐만, 왜 이렇게 자리가 좁지? 이제 자바 실험실에서 이거 물로 하고서 이제 실험해보면 이번엔 물에서 공기를 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쪽이 쏘는 각도 입사각, 이쪽이 이제 뚫고 나가는 각도 굴절각. 근데 물에 22도로 이제 쏴보면요. 물에서 한번 우리가 입사각이 22도일 땐 공기의 굴절각이 30도가 나오는 거 보이죠? 물에서 이제 입사각이 요거일 때 공기의 굴절각이 이게 30도. 그럼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또 이제 스네러 법칙을 쓰면 어떻게 돼? 이번에 공기 쪽이 굴절각이 되는 거고, 물에서 22도로 쐈을 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물의 굴절률 1.33 곱하기 물에서의 입사각 사인 22도를 했더니 공기에서의 굴절률 1 곱하기 공기의 굴절각 사인 30과 같다 라는 식이 나오겠죠. 이제 물에서 이제 32도로 쏘면 공기에서의 굴절각이 몇이 되냐면, 물에서 32도로 쏘면 공기에서의 굴절각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2도일 때 내가 원하는 숫자는 45. 그래서 물에서의 입사각이 31일 때 공기에서의 굴절각이 45도 나오는 거 볼 수 있고, 요거를 가지고 스네르 법칙을 쓰면 1.33 곱하기 사인 32는 물에서의 굴절률 1 곱하기 사인 45와 같다. 그리고 이제 물에서 41도일 때를 해보면, 물에서 입사각이 41도일 때는 공기의 굴절각이 60도, 물에서 입사각이 1.33 곱하기 사인 41, 공기의 굴절각 공기의 굴절률 곱하기 굴절각 60.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물에서 공기를 쓰든 공기에서 물이든 요 관계는 늘 똑같아요. 그래서 식을 보면 내가 왜 요 숫자를 했냐면, 식을 보면은 요게 똑같아. 어딨냐, 여기 있다. 공기에서 30도일 때 물에서 22도예요. 공기에서 물 갈 때 공기 30도일 때 물에서 22도야. 똑같아. 거꾸로 이제 물에서 공기 올 때도 물에서 22도일 때 공기에서 30이에요. 요 스네러 법칙 식 쓴 게 보면은 우리가 똑같아.
그래서 요거는 스넬의 법칙은 누가 입사각이고 누가 굴절각이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n이랑 세타와의 관계만을 나타내는 게 우리가 스넬의 법칙이야. 공기에서 45로 쏘면 물에서 32로 나가요. 거꾸로 물에서 32로 쏘면 공기에서 45로 나가요. 스넬의 법칙의 식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이제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빛은 반대로 쏘면 같은 경로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봐봐. 렉이 걸리는데 물에서 41로 쏘면 공기로 60으로 나가죠. 거꾸로 공기로 60으로 쏘면 공기로 60으로 쏘면 물로 41로 나가요. 그쵸? 그래서 물에서 41도면 공기에서 60도 요거는 똑같아. 그래서 두 번째 물에서 31도일 때 공기에서 45야. 공기에서 45면 물에서 32야. 이렇게 되죠? 거꾸로 물에서 32로 쏴볼게. 물에서 32로 쏘면 공기에서 45야. 그래서 요 경로가 똑같아. 반대로 쏘면 같은 경로로 거슬러 간다. 그 뜻이야. 그래서 항상 물에서 공기를 쓰든 공기에서 물을 쓰든 상관없이 물에서 n1이고 물에서의 각도가 세타1이고 공기의 굴절률이 n2고 공기의 각도가 세타2이면 다 필요 없이 그냥 무조건 n1 사인 세타1은 n2 사인 세타가 무조건 성립을 해요. 요거는 스넬의 법칙이고 입사각과 공기에서 물로 가든 물에서 공기 가든 그런 거 상관없어. 그래서 n과 세타의 관계는 이렇게 항상 성립을 해요. 이렇게 될 때 우리가 물의 각도가 작고 공기의 각도가 크죠. 근데 물에서 공기로 갈 때 이제 한번 이제 위기가 오는데 입사각이 커지면서 굴절각이 커져.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공기 쪽이 여기 90도가 되겠죠. 그 물 쪽의 각도가 90보다 작을 거 아니야. 그쵸? 물의 각도가 작고 공기의 각도가 크니까 공기가 90도일 때 물은 한 좀 더 이게 작지 않겠니? 그래서 물의 각도가 좀 더 작겠죠. 그래서 이제 특별한 이제 특이점이 와요. 그래서 이게 이퀄이잖아. n1 세타1은 n2 사인 세타2 이게 성립을 하는데 색깔 한번 맞춰볼게. 그래서 만약에 요게 초록 색깔 물이라고 하면 여기가 크면 그리고 이게 작아요. 이 곱하면 같아야 되니까 세타2가 크고 세타1은 작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요거를 배웠던 것 같은데 두 개 곱한 게 이제 같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인 세타는 어느 순간에 최대값이 나와요. 90도일 때 최대잖아. 그래서 이게 90도면 얘가 100도가 되어도 이게 더 안 돼. 사인 값은 더 작아져요. 그래서 오른쪽이 이제 사인 세타 값이 커지다가 어느 순간에 특이점이 와요. 그래서 항상 사인 세타2가 세타1보다 크죠. 그래서 우리가 물에서 공기로 갈 때는 세타1보다 세타2가 더 커요. 그래서 세타1보다 세타2가 더 크고 굴절각이 더 크다. 그래서 물에서 공기 갈 때는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더 크다. 그러다가 굴절각이 이제 90도가 되는 순간이 와요. 물의 각도가 이제 어느 순간에 90도가 될 거야. 이게 어느 순간에 90도가 되면 그래서 이제 더 이제 못 커지겠죠. 이게 실은 한 48도인가 그래. 얘가 물의 각도가 49일 때 공기의 각도가 90도가 돼요. 그래서 더 못 커지네. 그래서 이거 식을 써보면 1.3단 곱하기 물의 각도가 49도 물의 각도가 한 49도일 때 공기의 각도는 1 곱하기 사인 90으로 오른쪽이 최대가 돼요. 근데 물 쪽에서는 이 각도를 더 45보다 더 높게 쓸 수 있잖아. 50, 55, 60 왼쪽은 이 숫자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오른쪽은 이미 최대야. 그래서 무슨 짓을 해도 왼쪽에 이 입사각이 49도가 크다면 49보다 크다면 오른쪽은 이퀄이 될 수 없고요. 이게 버그가 나요. 오른쪽은 더 커질 수 없죠. 그래서 이게 식이 성립이 안 돼. 굴절에 관한 공식이 성립을 안 해. 굴절이 불가능해. 굴절이 안 돼요. 그래서 굴절각이 얘가 공기 쪽에 90도가 될 때 요 49도 라는 요 특별한 각도를 우리가 임계각이라 해. 크리티컬 각도 임계각이라 그래. 임계각 크리티컬 각도라고 우리가 하고요. 이때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크면 이거보다 이제 입사각이 커지면 그러면 이제 굴절이 없고요. 모두가 반사가 돼요.
매질의 경계면에서 전부 반사되는 우리가 전반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전부 반사가 된다, 전반사. 그래서 요거는 그냥 실험으로 보면 여기서 우리가 물에서의 각도가 커지면 공기의 각도도 같이 커져요. 그러다가 특이점이 와. 공기의 각도가 이제 90도가 돼요. 사실상. 공기의 각도가 사실상 90도가 되면 이쪽으로 안 보이지만 조금이라도 굴절돼서 나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물에서 공기로 이렇게 가는데 공기의 각도가 먼저 90도로 한계가 오죠. 그럼 더 못 커져. 아, 나 더 못 커지는데? 근데 물은 이 각도가 더 커질 수 있잖아. 48보다 커질 수 있지. 그래서 49도가 이게 한계, 굴절이 되는 물에서 공기로 갈 때, 물에서 49도일 때 공기의 각도가 90도가 돼요. 요 각도를 우리가 임계각이라 그래. 그리고 이제 요거보다 커지면 굴절이 하나도 없어. 공기 쪽으로 가는 게 하나도 없고 다 물에서 팅 반사돼서 물로 들어와요. 이걸 전반사. 여기 지금 여기 50도, 49도, 50도. 49도가 임계각이고 요거보다 작으면 조금이라도 이제 굴절이 돼서 나가는 게 있고 49 이상이면 이제 여기서는 전부 반사가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50도, 55도, 60도, 70도 이쪽으로 물의 입사각이 50도 이상일 때 이때는 다 전반사가 되는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전반사가 되면 에너지의 손실이 하나도 없어. 굴절이 되는 거 없이 전부 반사가 하고요. 그래서 반사파와 입사파의 진폭이 같아. 그래서 반사를 아무리 수백 번 해도 빛의 세기가 약해지지가 않아. 파동의 세기가 일정하고 전반사하면 파동의 세기가 약해지지가 않고 모두 반사가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볼 수 있어. 그래서 이 각도, 이 특별한 각도일 때 공기 쪽의 각도가 먼저 90이 됐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요 문자 버전으로 글을 써보면 물에서의 굴절률 1.33 곱하기 물에서의 특별한 각도, 크리티컬한 각도, 임계각, 세타 C, 크리티컬 각도, 임계각 이렇게 됐을 때 공기에서의 각도가 90도다. 이렇게 공기에서의 각도가 90도다. 그래서 우리가 요 임계각일 때의 스네일의 법칙을 쓰면 이렇게 식이 되는 거 알 수 있고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한계구나. 그래서 임계각 요게 한계야. 굴절각이 90이 될 때 입사각을 임계각. 그래서 얘가 임계각, 90도는 굴절각. 이렇게 됐었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숫자를 써보면 1.3 대신 n1을 쓸게. n1 곱하기 n1 곱하기 사인 세타 c가 요 공기 n2 곱하기 사인 90이다. 사인 90은 1이니까 n2가 그냥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 임계각에 관한 사인 세타로 n1분의 n2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식을 넘기면 n1분의 n2는 사인 세타 c가 된다. 그래서 이런 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식이 성립을 하는구나. 그래서 전반사의 조건을 보면 항상 물에서 공기, 너네가 이거 해봐. 이게 이제 해보면요. 공기에서 물로 죽었다 깨나도 이게 안 가요. 공기에서 물로 죽었다 깨나도 무조건 물로 들어가는 각도가 있어. 그쵸? 여기서 90도 바꿔도 물로는 무조건 들어가거든? 근데 거꾸로 물에서 공기 나올 때는 이렇게 나오다가 물에서 공기는 나오다가 요 특정 순간 49도부터는 다 공기로 못 나와요. 그래서 전반사는 전부 반사가 되는 현상은 물에서 공기일 때만 가능해. 그래서 전반사의 발생 조건 외워야 되는데 그래서 물에서 공기일 때만 가능해요. 물에서 공기일 때만 전반사가 가능하다. 그래서 물에서 공기로 가는 거, 즉 n이 큰 데서 n이 작은 데로 가야 돼. n이 큰 매질을 우리가 n이 크다, 즉 밀환 매질, n이 작다, 소환 매질이라 그래요. n이 큰 데서 n이 작은 데로 가야 전반사가 가능해요. 그래서 n이 큰 데서 n이 작은 데로 가야 된다. 물에서 공기로 갈 때가 전반사가 된다. 그리고 물에서 공기로 가니까 물의 각도가 입사각이고 그리고 공기의 각도가 굴절각인데 공기를 뚫고 나가니까 그래서 물의 각도가 더 작겠죠. 왜냐면 n이 크면은 각도가 작으니까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커요. 이렇게 되다가 뭐라고? n이 크면 각도가 작으니까 물의 각도가 공기의 굴절각보다 작아요. 물의 각도가 작겠죠. 물의 각도가 작고 굴절각이 크다가 특정 순간 공기가 먼저 90도가 돼서 한계가 오겠죠.
그래서 공기가 90도가 되면 그 물의 각도를 임계각이라 그래.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 임계각, 여기서는 49도였죠? 이거보다 크면은 이제 무조건 전반사가 돼요.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크다. 그러면 전반사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항상 공기의 각도가 크고 물의 각도가 작아요. 그래서 물의 각도를 조금씩 올리다 보면 공기에서 먼저 90도가 되죠. 공기 쪽에서 먼저 90도가 돼서 한 개를 맞아. 그럼 이게 요 49도가 이게 물의 임계각이야. 이거보다 이제 크게 하면 굴절이 하나도 없이 다 전부 반사가 돼. 그래서 전반사의 발생 조건, 물에서 공기로 가는 것처럼 밀원 매질에서 소환 매질로 갈 때 발생한다. 그리고 입사각,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크다. 요 각도, 요게 지금 임계각보다 큰 거야. 세 번째, 굴절률 차이가 크면 팍팍 꺾이니까 전반사가 잘 된다. 그래서 특별한 각도, 임계각이 작다. 요거 세 번째는 실험을 해볼게. 세 번째는 실험을 해보면요. 그래서 공기, 물, 공기, 유리, 공기, 다이아몬드 너네가 다 이제 해보면 임계각을 찾아보세요. 임계각. 유리에서 공기, 물에서 공기, 다이아몬드에서 공기 이런 걸 다 찾아봐. 다이아몬드, 유리, 물. 그래서 물은 이제 굴절률 1.33, 유리는 1.5, 다이아몬드는 이제 요게 굴절률이 2.4. 그래서 너네가 해보면 이제 물에서는 계속했어. 물에서는 49도부터 이제 전반사가 되기 임계각을 49도가 임계각이고 여기부터 전반사가 되니까 이제 물은 49도일 때 전반사가 되기 시작하고 요걸 이제 바꿔 유리로 바꿔서 보면 언제일까 하면은 유리의 각도가 41도일 때 공기가 90도가 먼저 되죠. 유리는 41도일 때 공기가 90도가 되니까 유리의 임계각은 41도고 이 41도보다 더 각도 커지면 무조건 전반사예요. 그쵸? 41보다 크면 다 전반사야. 여기 이제 다이아몬드도 해보면 다이아몬드는 이제 여기서 천천히 커지다가 24도 다이아몬드 24도일 때 끝났네. 다이아몬드는 임계각이 24도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24, 임계각 24, 41, 49 해서 굴절률의 차이가 클수록 유리는 굴절률이 1.5고 물은 굴절률이 1.3이고 다이아몬드는 2.4고 굴절률이 클수록 각도도 작고 임계각도 작죠. 굴절률이 클수록 각도도 작고 임계각도 작다. 그래서 금방 전반사 한다. 그래서 임계각이 유리는 42, 난 41, 그리고 물은 약간 48, 49. 그리고 다이아몬드는 한 방금 본 것처럼 24도 정도. 그래서 굴절률 차이가 클수록 팍팍 꺾이고 임계각이 작다. 이런 우리 특징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굴절 이제 될 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임계각이라는 뜻은 이제 물에서 공기로 갈 때. 물에서 공기로 갈 때는 공기의 각도가 90도일 때 물의 각도, 특별한 물의 각도를 임계각이라 그래. 그래서 임계각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게 이제 물에서 이제 공기로 갈 때 그래서 공기는 90도고 물은 이게 임계각이었죠. 그래서 물에서 공기로 갈 때는 우리가 공기가 90도가 될 때 물의 각도를 임계각이라 그래. 그걸 파동 버전으로 말하면 굴절각. 물에서 공기로 갈 때 빠져나가는 굴절각이 90도. 공기의 각도가 90도일 때 그때 우리가 들어가는 물의 각도를 우리가 임계각이라 그래요. 물의 각도는 세타 C. 그래서 입사각을 우리가 임계각. 입사각이 크리티컬한 각도일 때 공기의 각도가 90도가 돼요. 그러면은 물의 임계각으로 입사를 했을 때 공기의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거야. 거꾸로 이제 이번엔 공기에서 물로 갈 때는 공기에서 90도로 쏘면요. 물에서 49도로 들어가죠. 공기에서 90도로 입사하면 물에서는 49도로 굴절되어서 들어가요. 여기면은 두 번째는 이제 거꾸로
같은 경로를 이제 공기에서 물로 쏴보면, 공기에서 90도로 쏘면 이게 물에서는 이게 49도로 들어가죠. 물에선 49도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요게 우리가 49도, 요게 우리가 임계각이거든. 요게 임계각이야. 그래서 임계각이라는 뜻은 공기에서 90도로 쐈을 때, 공기에서 입사각이 90도일 때 그때 꺾여서 들어가는 물의 각도가 이게 임계각이 돼요. 그래서 임계각은 물에서 공기로 갈 때, 물에서 공기 갈 때 임계각이 49도죠. 이게 임계각이야. 물에서 공기 갈 때 굴절각은 90도고 입사각은 임계각이야. 그래서 굴절각이 90도가 되게 만드는 물에서의 입사각을 물의 임계각이라고 하고, 거꾸로 공기에서 이제 90도로 이제 들어와요. 공기에서 90도일 때 물에서 꺾이는 각도가 49도. 요게 굴절각이죠. 그래서 공기에서 물로 갈 때는 공기에서 90도로 입사했을 때 물에서 꺾여서 가는 각도가 임계각이 돼요.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공기에서 물로 갈 때 레이저를 이제 막 요 각도를, 요 입사각을 이제 바꿔가면서 한번 빛을 쏘면은 1번, 2번, 3번 중에 1번, 2번만 갈 수 있어요. 3번은 못 가. 너네가 해봐. 그래서 이제 어디 갔냐? 여기 있자. 너네가 요걸 아무리 써봐도 1번, 2번밖에 파동이 못 가죠. 그래서 지금 49도, 0에서 49도까지 여기까지밖에 물이 못 가니까 3번에는 파동이 못 가요. 근데 거꾸로 물에서는 이제 0도부터 이렇게 쏘면요, 물에서는 파동이 여기까지 약하지만 가기는 가죠. 굴절돼서 뚫고 나가는 게 있죠. 그래서 1번, 2번, 3번 다 갈 수 있어. 그래서 물 안에서 우리가 빛을 쏘면은 물 안에서는 모든 곳에 다 가요. 그래서 물 안에서 여기서 이제 이 각도를 바꿔가면서 빛을 쏘면 1번, 2번, 3번 모든 곳에 다 가. 그래서 물 속에서 레이저를 쏘면 물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제 모든 곳에 있는 레이저를 다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물 안에 있는 물체를 공기 바깥에서는 다 볼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수영장의 타일이 우리가 바깥에서 이제 수영장 내부를 보면은 안 보이는 데가 하나도 없어. 왜냐면 수영장 바닥에 있는 곳에서 올라오는 모든 빛을 우리 눈에 다 여기서 볼 수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세요. 그런가 보다. 나머지 읽어보면 생활 속의 굴절 현상. 소리의 속도가 고온이 빠르고요, 저온이 느려요. 그래서 빛이 이렇게 꺾이고 빛이 이렇게 꺾이는 거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신기루 현상이 나타나는데 빛도 비슷하게 고온의 속력이 빠르고 저온의 속력이 느리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빛도 비슷하게 뭔가 꺾여가지고 실제로 신기루의 사진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물의 겉보기 깊이. 실제로는 상당히 깊은 곳에 지금 물체가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 방금 본 것처럼 물의 각도가 작고 공기의 각도가 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빛이 굴절이 돼서 나가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나가는데 실제로 사람은 물체가 여기 있는 걸로 보게 되고, 여기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는 여긴데 우리 눈은 착각을 여기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깊은데, 실제로는 깊은데 얘가 절반 깊이밖에 안 되는 걸로 보이는 거야. 요거를 물의 겉보기 깊이라 그래. 외우세요. 그래서 물의 겉보기 깊이, 물이 생각보다 깊어 보인다. 실제보다 물이 이제 생각보다 얕게 착각을 한다. 실제는 더 물의 깊이가 깊지만 실제보다 얕은 물의 깊이라고 착각을 한다. 실제 깊이보다 얕은 곳에 물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닥이 가깝고 수심이 얕아 보인다. 그래서 물의 겉보기 깊이 얕아 보인다. 실제로 이 그림을 보면 이게 상당히 지금 얕아 보여요. 뭐야,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요 길이 똑같아 보이잖아. 수심 이거 한 1.5m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제 수심은 50m래. 얕아 보여. 그래서 물이 얕아 보인다. 물의 겉보기 깊이. 기억하시고요. 이건 그냥 상식을 넓히는 느낌으로 우리가 렌즈를 통해서 빛을 굴절을 시켜서 이제 시력 이상을 교정을 하는데, 근시는 한자 뜻에 의하면 가까울 끈 볼시. 가까운 게 잘 보이면 그 사람은 근시야. 근시는 오목 렌즈를 통해서 교정을 하고요.
멀리 있는 게 잘 보이는 사람을 우리가 원시라고 하는데 원시인 사람은 볼록 렌즈를 통해서 원시를 교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요 가운데가 두꺼우면 볼록 렌즈, 이게 볼록 렌즈고 가운데가 이제 오목하고 가장자리가 두꺼우면 요거를 우리가 오목 렌즈. 그래서 볼록 렌즈는 빛을 모으고 오목 렌즈는 빛을 퍼뜨리고. 그리고 투명한 물체는 우리가 공기다가 이제 유리가 있으면요. 여기가 이제 다 공기만 있어. 다 공기만 있다가 그러면 이제 레이저가 그냥 슉 지나가겠죠. 슉 지나가는데 갑자기 여기 이제 유리가 있어. 다 유리도 투명하고 공기도 투명한데 다 갑자기 이제 공기랑 유리가 다른 물질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레이저가 지나가다가 일부는 뚫고 가고 이제 일부는 여기서 반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도 봐도 빛이 이렇게 그냥 공기 진공 이런 식이면은 레이저가 그냥 이렇게 뚫고 가. 그래서 우리 눈에는 이제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 눈에는 그냥 빛이 가나보다 하고 보는데 얘가 이제 물 이런 식으로 되면 일부가 여기 반사가 되죠. 그래서 내가 레이저를 쐈는데 내 눈 여기서 뜨고 보니까 이쪽에서 갑자기 레이저 불빛이 보이는 거야. 그러면 여기 물질에 맞고 뭔가가 빨간 색깔이 내 눈에 왔구나. 그래서 여기는 공기랑 유리가 다른 물질이구나를 알게 돼요. 그래서 굴절률이 다르면 일부 반사 일부 굴절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반사된 빛이 눈에 들어오니까 유리가 있구나를 알게 되는데 굴절률이 동일한 두 물체는 일부 반사 일부 굴절을 안 하고 그냥 직진하는 거야. 반사하는 게 없어. 그래서 밖에서 보면 같은 물체로 빛을 보게 돼요. 그래서 유리와 공기처럼 이렇게 물체가 다르면 이렇게 빛이 튕겨서 반사되는 게 있으니까 내 눈에는 여기 뭔가가 있구나. 그래서 지금 반사가 됐구나를 알게 되는데 이제 다 굴절률이 아예 같으면은 이렇게 계속 뚫고 가니까 내 눈에 반사돼서 들어오는 빛이 없으니까 지금 그냥 물질이 한 종류밖에 없구나 그런 느낌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우연하게 이제 굴절률이 같은 물질은 투명해 보여요. 이것도 보면 식용유랑 우리가 유리막대 이게 굴절률이 같으니까 유리막대 안에 물이 들어가 있으면 물과 유리막대는 구분이 되죠. 근데 식용유 안에 이렇게 유리막대가 있으면 식용유랑 유리막대가 이제 똑같이 이제 투명해 보여. 그리고 이것도 우연히 물이랑 굴절률이 같은 물질을 이렇게 물 안에 넣으면 얘가 이제 안 보이죠. 투명해 보여. 그런가 보다. 그래서 이제 생활 속에서 전반사를 어디다 쓰냐면 우리가 거울은 실제로 빛을 반사를 하지만 거울에 의해서 빛을 반사할 때 조금씩 어두워져요.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거울이 양면에 이렇게 거울을 두고서 엘리베이터를 잠깐 보면은 빛이 계속 이렇게 반사를 하면서 점점 어두워져. 그래서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거울을 보면 엘리베이터 안에 그 거울 안에 세상이 어두워져요. 점점. 거울에서 반사하면 빛이 어두워져. 근데 이거 말고 전반사를 이용하면 빛의 손실 없이 방향도 바꿀 수 있고 거울처럼 쓸 수도 있고 전반사를 이용하면 그래.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전반사를 이용해서 빛을 손실 없이 멀리 보낼 때 써요. 그래서 우리가 광섬유에서 우리가 전반사를 사용을 하는데 광섬유의 내부를 우리가 코어 그리고 바깥에 둘러싸는 걸 클래딩이라고 해요. 내부에 있는 것을 코어를 둘러싸는 걸 클래딩이라고 하는데 코어에서 클래딩으로 이렇게 빛을 갈 때 여기서 전반사가 돼. 그래서 서로 다른 유리 두 개를 이제 이용을 해서 전반사를 이용해서 빛을 손실 없이 멀리 전송을 시키는 방법인데 내부에 있는 거 코어 그리고 밖에 있는 거 클래딩이라고 하면은 약간 물에서 공기일 때가 우리가 전반사가 가능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굴절률은 코어가 크고요. 물에서 공기를 가듯이 코어에서 클래딩으로 갈 때는 이제 코어의 굴절률이 크게 돼요. 나머진 읽어보세요.